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직설도 개표 특집으로 확대 편성을 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직설 코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터줏대감이시죠?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6시 때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전해드렸는데요. 14대 2대 1. 여기서 1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지사고, 자유한국당 2곳, 나머지 14곳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유인택 의원님, 기분 좋으십니까? 글쎄, 꼭 예상했던 거라. 아, 네. 담담하세요? 네, 담담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거보다 더 참패했었어요. 조금 전에 뉴스 나갈 때 그 얘기를 나눴어요. 예. 좀 이따 그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제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무섭다.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아, 그 얘기니까 얘는 2016년 4월 총선 전에 그때는 새누리당 시절이죠. 새누리당 거기에 크게 걸렸던 게 한 방에 훅 간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더니 진짜 훅 가버렸어요. 참 완전히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고 그 최대의 어떤 그 승부처라고 봤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이기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저 이거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991년인가요? 3당 합당. 예.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탄핵의 여파 때문에 나오는 PK 지역의 일시적인 민심 이동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PK 지역에서의 민심의 지금 대변화가 시작이 됐다. 길게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좀 길게 갈 거라고 보는 게. 네. YS가 91년에 3당 합당할 때,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당시에 민자당이었죠. 네. 민자당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저 민정계도 있었고, 소위 민주계도 있었고. 공화계도 있었고. 예, 공화계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원래 그러기 전에는 유신이 마무리된 게 부마항쟁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마산은 우리 민주화의 성지였고. 그렇죠. 근데 야당 도시였죠. 근데 하여튼 YS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예.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정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도 5% 차이였습니다. 예, 그때 상당한 득표력이었었죠. 예? 그리고 2014년에는 아시다시피 오거돈 후보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물론 이제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좀 꽤 많은 표차로 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미 부산의 민심이 2010년에 5% 차이 또 지난 2014년에 아주 간발의 차이는 부산 전에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탄핵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 광역 선거를 역사를 보면요. 네. 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너무 TK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또 TK, PK 소지역주의가 또 생겨난 거죠. 그것도 좀 무시 못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두원 의원님도 유인태 의원님의 전망대로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주 길게 갈 거고요. 예. 지금 야당이 이제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또 야당에 차기 주자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요?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제 희망이 생기면서 뭔가 관심이 쏠리는 건데. 네.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016년 4.13 총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정두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은 앞으로 영남 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자리에서 직설 코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TK 자민련. TK 자민련 더 줄어들었죠. 예상보다도. 더? 예. 근데 이게 오래 갈 거다? 아니, 이게 내년이란다. 내후년 총선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장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선 전후에서 예. 이제 다시 이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예. 이른바 민자당 또 이회창 총재가 이 총재로 계실 때 네. 한나라당에 비해서 너무 극우 성향으로다가 이렇게 좀 변질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를테면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를 영입을 할 때 예? 그 조금 더 이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 하잖아요.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면 중도 확장이 아니라 뭐 아주 극단적인 아주 편향된 사람들, 원래 그 비례대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 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그전엔 판단을 했는데 네. 요새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 비례로 왔다는 사람들 뭐 보면은 아유 싸나운 사람들만 그렇게 그러니까 많아요. 뭐한 말로 매관 매직한 것처럼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국민들한테 정말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4711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전 보수 유권자인데 처음으로 기권했습니다. 힘 빠지고 희망 없어서요. 보수층은 많이 기권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랬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잖아요. 샤이 보수층이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전망하신 바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오늘의 이 결과에 아까 원인 가운데 한 축이 그 좀 합리적 보수층이 기권을 한 거라고 한다면 이 합리적 보수층이 다시 돌아온다면 선거의 지형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도층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과 이제 여권이 마냥 잘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큰 이제 사건이 생길 수 있고 큰 네. 비리도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야당에서 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등장처럼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보수층이 다시 결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로 좀 마저 가죠. 홍준표 대표 이후 거친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답니다. 6시 45분경에. 예. 근데 영어로 올렸다네요. 예. The buck stops here 이렇게 올렸다는데 영어를 잘하는 저희 제작진이 그 번역을 해줬는데요. 해석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뜻의 영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에 항상 걸어놓은 문구입니다. 오, 좌우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겠다. 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자세를 그동안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정신을 차렸네. 근데 정신 차리려면 우리말로 하지 또 뭐 저렇게 어려운 뭐 영어로다가 원래 아직도 정신 좀 못 차린 것 같으면. 근데 일설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홍준표 대표가 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에 다시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해서 다시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 일각에서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았었죠. 근데 돌았었죠라는 네. 지금 표현은 네. 끝난 얘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병원 못 읽을 겁니다. 못 나온다? 네. 그리고 또 나와도 이제 망신당하고. 예. 끝났다? 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예. 홍준표 말고 다른 분이 또 대표가 된들,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별로 이렇게 크게 부각될 것 같지가 않아요. 유인태 의원님. 정동 의원님이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한번 수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자유한국당에서 받아주겠어요? 어디 광장에서 네. 광장에서 뭐 해쳐 모여 할 때 뭐 난 좀 이 역할을 해줬으면 몰라도 뭐 그 당에 또 간들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그 선거 결과도 참패지만 바른미래당도 참패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에 뒤져가지고 3등인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리얼미터가 독자적으로 정당 득표율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의당보다도 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했고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고는 하지만 보수 야권의 주도권은 계속 쥐고 가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같지도 않은데요. 자유한국당이 뭐
도토리 키재기를 좀 더 큰 도토리지 뭐 거기를 중심으로 뭉치거나 그래갖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세요. 해처모의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을 모색하다가 네. 이제 이합집산을 뭐 거듭하다가 총선을 전후해서 이제 좌우로 정렬을 하면서 양당제로 이제 결집이 될 겁니다. 아, 그럼 2020년 총선 때까지 계속 혼란상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유인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죠. 뭐 공약을 했었고 한데 하여튼 대통령이 개헌안까지 발의하고도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꺼진 불은 저는 아니라고 보죠. 개헌이? 예, 개헌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 하반기 가서는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두고는 어려워요. 이제 아마 저는 시한을 내년 봄까지라고 보고. 개헌 시한? 예, 가능하면 금년 내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근데 저 개헌이 선거구제 그 개편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세트죠, 세트 아닙니까? 예. 그럼 세트라고 그러면은 지금 선거구제 개편은 어쨌든 대개는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쪽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야당들이 대개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제일 버틸 이제 자기네가 제일 이제 손해를 보는 집단인데 선거구제 개편에 뭐 이번 선거 보면 별로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으니까 근데 거기도 동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머지 지금 뭐 바른 그때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아주 여기 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요. 다 합의를 했어요. 그거 선거구제 이렇게 개편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때는 그렇게 지도부 간에는 얘기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요 개헌 국면과 맞물려서 선거구제가 바뀌면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양당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예를 들어 남경필 지사가 절로 돌아간 거나 또 먼저 번에 처음에 바른당 만들 때 왔다가 왜 되돌아갔잖아요. 복당한 사람. 근데 정치라는 건 역시 패거리를 좀 모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 조폭세계 비슷해가지고 조그만 집단은 이게 생존이 어려우니까. 고상한 표현을 하면 세력. 세력인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선거제도가 바뀔지 몰라도 그 3, 4인 뽑는 선거제도가 된다든가. 독일식 대선거구제 말씀하시는 거죠? 중선거구죠, 그게. 대선거구라 그러면 5인 이상 이렇게 되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든가 연동형 비례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이 좀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이 세력이 상당히 커질 거고 그런 선거제도였다 그러면 저번에 탄핵 때 나와서 했던 사람들이 절로 안 돌아갔다고 봐요. 뭐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 선거제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뭐 하여튼 연말 앞으로 저는 여의도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고 요거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방향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 야권도 그냥 양당제로 간다 그러면은 뭐 해쳐 모여 해서 광장에 새로 다 모이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덩치 큰 대로 다 세력이 큰 대로 이제 결국 흡수되는 길 외에는 다른 생존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양당제에서는 기호 1, 2번이 아니면 3번 이하는 판에 끼지를 거의 못 해왔잖아요, 우리 정치가. 유인태 의원님 지금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개헌 카드는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개헌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면 선거제도 개편이 같이 세트로 물리게 되고, 이걸 매개로 해서 정계 개편이 다시 모색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리하면. 정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또 바람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여권에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왜냐하면 지금 광역 선거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기초 선거를 보면 그게 총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예요, 또. 기초도. 네, 기초도. 그게 이제 총선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러면 그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제 그게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 세력은요,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조금 한번 이겼다고 좋을 때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배신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언제 역사 배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헌도 그래요. 개헌도 만약에 이제 여권에서 주자가 이제 부각이 되면은 개헌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유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보수 야권은 구심력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개헌 추진에 탄력을 더 받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위기감을 느낀 야당 의원들이 자기가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 보면 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세트 논의에 발을 담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가령 정계 개편이 된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에 간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있을 때 맨날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이주류가 당대표 흔들고 그러니까 서로 가니까는 얼마나 화평해요. 서로 이 집안이. 이게 정치는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당을 하라고 원래 정치학 원론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도 따로 당을 하면서 생존의 길이 열리고 그 철학을 같이 하고 뜻이. 그런데 조금 결이 약간은 달랐잖아요. 저 민주평화당 쪽으로 갔던 그때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던 사람들과 또 여기 남은 사람이 결이 좀 달라요. 그럼 결이 같은 사람들이 당을 해야 오손도손 이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도 보면 사실 문재인 선거잖아요. 문재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 다당제하고는 궁합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총리 그 추천제 그걸 야당이 저번에 대체적으로 선거구제와 얘기가 됐는데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돼서 한 달 만에 국회 와서 제안했던 거 있잖아요. 선거제도 바꿔주면은 그땐 개헌이 아니라 총리에게 조각권까지 국회 다수당 내지는 다수연합에게 주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한마디로 일축했죠.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나쁜 대통령.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완포인트 개헌 이제 2007년과 근데 맨 처음에 이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취임해서 2월 25일 날 했는데 4월 2일 날 국회 첫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이제 적어도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아무리 경기가 좋고 배불르다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정치적인 꿈,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그걸 배신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인태 의원님께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 정도로만 좀 가름을 하고 일단 좀 다른 문제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치인에 초점을 맞추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보다도 한 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뒤지는 것으로 18.8%.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3등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원 의원님? 미래는 없는 거죠. 종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지방선거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역할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근데 정도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종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짐 싸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인태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걸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전에부터 아마 작년에 이 프로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발을 잘못 디딘 거거든요. 우리 정치 불신이라고 하는 이 통조 속에서 신기루처럼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정치라는 걸 하려면 패거리를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지금 대표는
보면 어떤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정치 시작하고 지금 5년 동안에 그 오래가는 한 1년 이상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그 많은 뭐 몇백 명의 멘토며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러면은 빨리 그 양반은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원래 하던 일 있잖아요. IT 업계? IT 업계, 뭐, 내지는 뭐, 융합대학원장 네. 하고, 그쪽에 가서 역할을 찾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미 이 얘기한 지가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는 늘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도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 교육은 아무나 하잖아요. 네. 얘기 아무나 얘기하고. 근데 안철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비정치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 이해창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대법관장을 했어야지 우리나라 사법부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사람이지 정치와 가지고는 안 맞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정치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이 헌정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13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꽤 열광을 했어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정치적 난제들 50 청산이다. 그때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해가지고 13대 국회. 그리고 다 국회가 그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해 주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아주 압도적인 여대 야소가 되면서부터 그렇죠, 이제 뭐 저도 그때 14대 국회 들어가서 맨 예산안 때면은 몸싸움하고 뭐 이제 하면서 이 정치 불신이 뭐 아무리 국회의원이 훨씬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봤자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잘난 사람들 갖다 300만 뽑아놔도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하나도 문제 해결을 못하는 저것도 월급 주는 게 아까운 그런 이제 그 집단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신기루처럼 문국현, 안철수, 방기문 그렇네요. 정치 관에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방기문 총장 때도 저 양반 절대 정치 못할 거라고. 뭐 전 같이 근무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정치 아웃사이더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혜성처럼 사라져버린. 글쎄, 그러니까 뭐 신기루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또 이제 저는 혹시 이제 야권이 저렇게 좀 뭐 붕괴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거기에서 그 뻘밭에서 여러 내공을 닦은 사람 중에서 이게 찾아야 되는데 아마 또 혜성처럼 누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사라지고, 이게 전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의 어떤 그 안철수 후보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진단과 그 다음에 개인적 견해는 두 분이 똑같으신데, 제가 그러면 7835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서울시장 3등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 대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정당 그랜드슬램 달성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기에, 제가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그냥 야권의 정계 개편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내지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하려고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들 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근데 지지가 저렇게 이제 약한 게 드러났는데 정계 개편할 힘이 생기나요? 안철수를 축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을 거다. 않죠. 지지가 없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더 해먹을 수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썩어도 준치라고 아마 어디 나가면 뭐 배지는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지도자 반열에서 뭐 역할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유승민 대표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저 정도. 저 동네도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 별로 이렇게 당선자도 못 내는 정당에서 또 내부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관심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자체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투표율이 드디어 60%를 넘은 거죠. 60.2% 잠정 최종 투표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특집 직설로 꾸미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개표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 직설 시간인데요. 자, 정두원 전 의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좀 분석을 하면서 어떤 민심, 동향 그리고 몇몇 주목할 만한 정치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야권에 있는 그 정치인 홍준표 대표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미래를 좀 점쳐봤고 여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는데 59.3%의 지금 그 예상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55%의 어떤 예상 득표율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선거 막판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이제 전해주시기를 공표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공표는 못했지만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그 스캔들이 그렇게 그 여론조사의 추이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당락 여부는 그러니까 만약에 출구조사가 된다 그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된다면 당선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 경기지사로서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돈 의원님, 네.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스캔들이나 이런 문제도 모두 털고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소송전이 벌어지겠죠. 네. 고소고발이 생겨가지고 예. 조사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 떠나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제 타격을 받은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에서는 이제 멀어진 거죠. 차기 구도에서 탈락을 했다고 보세요. 이제 경기지사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개표가 끝나고 선거 결과가 끝난다 하더라도 모든 게 이제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서 그러면 안희정 쇼크가 있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실상 이제 그 차기 가도에서 완전히 이제 탈락을 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안희정 그 지사와 이제 둘이 어떤 그 쌍두마차로 맨 앞에 달려가는 차기 어떤 그 인물군이었는데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인태 의원님?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런 거. 왜요? 네. 본인이 몸담고 있던데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그런가요?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만 차기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네. 여권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계속되면은 아까 선배님이 얘기하신 개헌 논의 중에서도 네. 내각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야가 이제 서로 주자가 점에서?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예. 이제 저는 이거 개인을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기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김부겸 장관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해 이제 경선이 이제 치러지게 될 텐데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여권의 차기 구도하고 직결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별개죠. 별개다. 해당 대표하고. 여권 여당 대표는 사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여당 대표라면서. 그리고 하나 또 보십시오.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에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그 선두주자로 있었잖아요. 그 사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안 하겠다는 분을 맞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를 문재인을 이 정치에 끌어들일 때 이게 손학규 혼자만 가가지고는 박근혜 저쪽 후보하고 싸움이 여기 이쪽이 너무 밋밋해서 이게 승산이 그래 높질 않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아주 차분하고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문재인 같은 사람을 한번 끌어들여서 손학규하고 경선을 한번 하면은 좀 흥미가 있지 않겠냐. 이쪽에 좀 승산을 높이지 않겠냐. 그때 꼭 문재인 오면은 문재인이 손학규를 이길 거라고 본 거 아닙니다. 그때 사실은 대안부재론이 엄청난 그때 당시 그 민주당 주변의 이야기였어요. 글쎄, 이제 손학규의 경쟁에 누가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일종의
정치 안 한 사람들이 갖는 프레미엄이에요. 이 정치 불신 풍조에서. 네. 그때 문재인이 와가지고 손학규를 경선해서 저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로서는 아주 충격이라 제주에서 첫 경선을 해서 지니까는 뭐 이게 기계가 조작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더 좀 이상하게 됐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도 이제 다음 대선하고 타이밍도 잘 맞고 네. 어쨌든 아마 이거 끝나고 이제 아직은 뭐 자기 조사를 안 하겠지만 하면은 뭐 바로 선두로 이제 나서겠죠. 원래는 좀 한동안은 박원순 시장이 그 문재인 후보보다도 이쪽에 그때는 야권이지. 야권에 더 지지도가 더 높은 1순위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정치 풍토 속에서는 어떤 또 새로운 신기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유인태 의원님이 2012년 대선 경선의 경우를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모른다. 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뭐 저도 그때 가서 한 권유를 부산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총선 나오라고 여러 사람이 하고 할 때도 자기는 소질이 안 맞으면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 사실 억지로 끌어들였는데 소질이 딱 맞던데요, 지금 보면은. 글쎄, 그러니까 그럼 유인태 의원님이 창업 공신 중에 한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저도 하여튼 그때 부산에서 둘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내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 많은 사람이 당신이 좀 이렇게 나오기를 좀 한다고 그랬더니 선배님 아시다시피 저는 소질이 전혀 안 맞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그 당시 상당한 경륜을 쌓았던 손학규 대표를 누르고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지금 앞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의 차기를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지율이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은 탄력을 받아서 이제 쭉 나가야 되는 어떤 타이밍에 차기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빠른 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는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민주당 그 선대위 대변인하고 인터뷰할 때 그걸 여쭤봤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출구 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압승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요인이라고 하면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약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문제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뭐 잘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될 수 있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죠, 당연히. 후광 효과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연동돼 있는 거죠. 예. 그래. 아까 대권 주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 꺼낸 사람이니까 마무리까지 지면은 김경수 이제 지사가 될 것 같은데 드루킹 그걸 통과하면은 이 양반도 차기로 거론이 될 거예요. 차기로?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노현성님은 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안희정, 이재명 떨어지고 가장 많이 덕을 보실 분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여권의 차기 구조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자생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유인태 의원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 후광하고 또 하나는 그 상대당이 원판 못해가지고 사실 그러고 덕으로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덕에다가 홍준표까지 해서 이 덕에 문재인 네 사람 덕으로 버틴 거지. 제가 봐도 민주당 참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 발전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그렇죠. 여당도 건강해지고 과거 양김 시대 보면 말이죠. 선거 앞두고 서로 쇼라도 했어요. 개혁 경쟁을 하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좀 대중적으로 참신하고 이런 사람 서로 영입 경쟁들 하고 젊은 피셜이라는 말 많이 정책도 더 중도로 나가는 그 쇼라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이번에 저쪽이 완판 못하니까 별로
욕을 덜 먹어 그렇지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저런 압승을 한다는 건 참 우리 정치의 불행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야당의 참패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정돈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심판이 아니라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해주신 게 그게 딱 뭐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구조사 결과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게 지금 기사화됐는데 정당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당 수습과 관련해서는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정당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게 그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 열린우리당은 예. 그 광역에서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요. 뭘. 전북지사 하나. 예. 기초에선 20곳. 예, 기초 그때 20곳. 서울 25 구청장 모두 그때 참패를 했었죠. 서울 25개 다 뺏기고. 그때 세금 폭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죠. 민심이 정말 급변을 한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섭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지방선거라는 건 네.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지나서 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중반기 돌고 나면은 네. 뭐 여러 가지로 아주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때 한 지방선거는 여당이 다 졌고. 네. 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 막 해가지고. 네. IMF 그래도 잘 수습을 하고 해서 그때 98년은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인가? 거기가 꽤 그 성적을 거두죠. 고건. 네네. 아마 그때가 고건 시장이 됐을 뗄 거고. 네. 2002년은 김대중 대통령 말기 아닙니까? 임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목 문제니 뭐시고 2002년도 저쪽이 압승을 해요. 야당이. 그리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3년 차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 워낙 첫 해부터 그냥 지지율이 뭐 대부분 야당이 압승을 했었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근데 이번에는 모처럼 네. 그럼 2010년도 이명박 대통령 3년 차. 네. 2014년도 박근혜 대통령 3년 차. 2년 차. 아니, 이게 2012년이니까 그 3년 차라고 그러죠. 예. 이제 그냥 3년 차든 2년 차든. 네. 근데 이번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네. 더군다나 대통령이 저렇게 고공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타이밍으로 지금은 이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모처럼 이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그래. 지금 그 타이밍을 말씀하신 거 제가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2020년에 총선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자, 이 기세가 그다음에 이 민심의 흐름이 2020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야당에 달려있죠. 야당 하기에 달려있다? 네. 근데 야당이 지금 별로 그때까지도 기운을 차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 임기가 네. 그때 가면은 이제 말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번 뭐 오늘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뭐 많이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네. 그래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협치를 통해서 이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 말기에 치르는 총선은 대통령 임기 말기에 그건 또 여당의 무덤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정책적 성과 말씀하고 이건 말미에 제가 따로 여쭤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쭉 잠깐 미뤄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중도개혁 통합정치로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 중도개혁 통합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783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호남 세력이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주시죠. 정도원 의원님. 중도개혁 통합정치가 어떤 건가요? 어려운데요. 저도 정치 많이 하고 정치학 네. 공부도 좀 했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정치인들은 별로 대중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아니 얼마 전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합리적 보수.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이거죠.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손학규 씨가 합니까? 손학규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그런 역할을 자기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한테. 그래요. 네.
그다음에 민주평화당과 그럼 바른미래당 그 호남 세력이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근데 그거는 제 자리 문제예요. 지금 여당 이제 국회의원들을 치면은 다 지역구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합치면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합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민주평화당으로 가는 거는 네.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간 김동철 뭐 지금 몇 사람 아니에요. 뭐 저기 주승용 뭐 거기는 뭐 부딪히진 않죠. 그 지금 원래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이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 졌다고 정계 개편된 일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2006년에 그 열린우리당 그렇게 망가지면 당의 내분이 일어났죠. 네. 그래가지고 뭐 탈당을 하고 뭐 신당을 한다고 그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뭐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다시 맞아. 이러잖아요. 그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쫄딱 망하잖아요. 망하고도 결국은 총선 앞두고 무슨 당헌 이거 상향식 공천 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열린우리당 신당이 생긴 거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망해도 이게 바로 정계 개편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총선을 대개 목전에 두고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선거제도와 개헌 문제에 아마 지금 저는 여기 이 현역 의원들은 이거에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내년 여름쯤 가서 이제 이 정계 개편 얘기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아무튼 차기 주자에 관심이 많네요. TBS에 보러 까밀로님은 차기 주자는 이낙연 총리가 유력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고, 그다음에 BLISS2024님은 차차기는 이건 또 차기도 아니고 차차기는 조국 수석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냥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만 소개하고 더 이상 두 분께는 안 여쭤보겠고요. 지금 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요건 좀 따로 떼어서 근데 시간이 한 1분씩밖에 이제 못 드립니다.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남북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자,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쭉 볼 때 이게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두현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근데 하여간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네. 이제 미북 회담, 북미 회담은 그렇게 끝났는데. 네. 이제 그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또 뭔가 발전해 가겠죠. 논의가 발전해 가고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게 경제 어려운데 경제 어려운 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지고 가면서 아마 큰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스펙트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인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남북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어젠 대단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입장이 평가가 갈리십니다. 네. 원래 트럼프가 워낙 좀 허풍을 쳤던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현실로 지금 내려와서 어제 저만한 합의를 한 거는 앞으로 우리 운명, 한반도의 운명에 저는 정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는 명의의 한국당 관계자 모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주영, 원유철,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에서 홍준표 체제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를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온 점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지선에서 참패하면은 내분이 일어나지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짐작자로 왜 인제 와서 저러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특집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7시 55분 2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곽자연 리포터.
네, 서울 시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한 곳을 제외하고 정체가 다 풀렸습니다. 공휴일인 오늘 외곽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들이 많아서 북부간선도로 목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정체로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른 도로들은 모두 수월한데요. 다만 송파대로에는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잠실역 사거리에서 송파 사거리 쪽으로 석촌역 사거리 부근 두세 개 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많이 위험합니다. 차로 변경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남산 터널 중에서는 1호 터널 강남 쪽으로 터널 입구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서울 시내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김혜란 리포터. 네, 선거일이었던 오늘 고속도로는 종일 원활한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도 정체 구간 거의 없습니다.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량들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평 휴게소에서 설악 부근까지 3km 구간에서만 아직 속도 회복이 안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 지나는데 1km 구간이 밀렸다가 이마저도 조금 전에 풀렸습니다. 이후로 시구간 진입해도 속도 떨어지는 구간 없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075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겁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야 모두 좀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개표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 의미도 분석하고요.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살펴봤고요. 출구조사와 또 최종 개표 결과는 물론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출구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 박사님, 출구조사 결과 쭉 들으셨고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출구조사 결과대로 실제 결과가 나온다면은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송 3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14곳에서 앞서는 거로 1위를 달리는 거로 나타났는데 오늘 그 출구조사 결과가 뭐 일치를 합니다. 14곳으로요. 예, 민주당이 1위가 아니었던 곳이 대구하고 경북이었는데 오늘 출구조사 결과도 이 대구하고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이 이제 제주였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이제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1위로 그때 조사 결과 나왔는데 네.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다 그때와 좀 일치를 합니다. 이것의 이제 의미는 그 이후 지금 뭐 기간이 조금 이제 됐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변수가 뭐 작동을 한 것이 사실상 없었다. 그때 판세 그대로 이제 쭉 갔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창성 박사님은 예상대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줄곧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었고 사실 여론 조사 기관들이 간혹 나타나는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그 샤이 야권 표심, 그러니까 출구조사 간혹 예측에 실패했던 적이 이제 주로 여당이 과대표집돼서 여당 지지층 과대표집돼서 실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기관 종사자들은 실제 여론 조사와 또 투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D-6 때 했던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6일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뭐 이부망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지사의 이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의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다행스럽다는 말씀은 그 여론조사 조사기관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조사기관들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네,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TBS에서 의뢰해서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광역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 얘기도 그 앞전에 나눴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최근에 발표된 정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역 비례대표는 민주당 53.8, 자유한국당 18.7.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정의당이 3위로 9.7%로 나타났고요. 바른미래당이 6.1, 민평당이 3.7 이렇게 나타났고요. 기초비례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3.9, 자유한국당이 19.3, 정의당이 3위로 8.4, 바른미래당이 6.3, 민주평화당이 2.7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광역의 그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총 87석인데 이 계산대로라면 민주당이 53석으로 네. 그렇죠. 예. 과반을 훨씬 넘게 되고요. 네. 한국당은 18석 가량. 근데 이제 숨겨진 표심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뭐 20석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대략 한 9석에서 10석 정도, 바른미래당이 6석 안팎 될 것 같고요. 기초도 뭐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유 박사님, 그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의견 차는 있긴 했습니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변수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은 마지막에 굳히기 변수였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애당초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의 판세가 형성이 됐던 거는 사실 북미 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네. 그 효과가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다. 그렇게 뭐 요약을 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 뭐 너도나도 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이번 선거를 이제 치렀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대비가 됐던 게 야당들의 지리멸멸에 따른 야당에 대한 불신. 이것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초반부터 판세가 여당의 일방적인 우세로 그렇게 이제 짜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셨던 북미 정상회담은 이거를 이제 굳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또 이제 성사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뭐 실종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파묻혀 버렸죠. 네. 그것의 의미는 다른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야당들한테 대단히 이제 불리했던 거죠. 판세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변수도 작동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 보면 나타납니다만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었던 뭐 스캔들 문제라 변수라든가 또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의 어떤 여파 같은 거 이런 게 뭐 전혀라고 하면 조금 지나치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이렇게 힘 있는 변수로 작동을 하지를 못했다.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출구조사 결과만 보았을 때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정상회담이 모든 관심을 흡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예년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이 여론조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걸 느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이제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 회고적 투표라면 이제 정권 심판론일 거고요. 네네. 전망적 투표면 이제 국정 안정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 국정에 힘을 실어주는 투표의 성격이 될 텐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정상회담이 국정 안정론에 보다 더 힘을 실어주는 투표였다고 보고 그 정권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거 이전 정부의 적폐 심판론에 국민들이 더 힘을 실어줬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폐 청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어제까지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사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방송을 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격의 투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핵심 변수가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유 박사님. 예. 뭐 최종 투표율이 저희 손에 아직 전달은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까지 투표율로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56.2%. 56.2%. 그러면 5시 기준으로 해서 불과 한 0.1%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예, 뭐 최종은 아니고 아마 뭐 잠정을 있어야 될 될 것 거고요.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난 6회,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 투표율이면은 저는 뭐 투표율로서는 선방을 한 거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사실 이번 지방선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좀 이제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하는지조차 참 이거 뭐 알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 분위기까지 이제 됐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56.2%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투표율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5시 56.1이었고요. 근데 0.1%만 증가한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집계 중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대략 마지막 시간대가 한 2, 3%포인트는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60%에 그래서 근접하거나 뭐 네. 그런 그런 예, 글쎄 조금 같습니다. 이상해요. 지금 여기 떠 있는 거는 56.2%로 떠 네, 있는데 근데 아직 집계 중이라고 나오는 한 시간 거니까. 사이에 뭐 이거밖에 안 올랐을 리는 없어서 최종 투표율은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게 이제 집계가 예, 되겠죠. 그래서 56.2%에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은 네네. 뭐 그 정도면은 뭐 상당히 뭐 괜찮은 투표율이었다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도 거기엔 동의하시는 거고. 네, 눈에 띄는 게 인천, 그러니까 이구망천 발언이 있었던 네네. 인천이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고요. 그러니까 5시 기준하면 51%였고 또 대구 경북 지역도 경북 지역은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대구 지역이 52.5% 5시 기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봐서는 한국당 그 지지층이 일부가 투표에 참여 안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전남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거 보면은 출구조사가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꽤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이 실제 개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네.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가네요. 지금 56.3%로 또 조금 이제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괜찮은 투표율이 뭐 나오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그 투표 참여 의식 우리 그 유권자들이 그게 이제 높아진 현상 아닌가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사전 투표율도 뭐 대단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뭐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서 뭐 아무리 뭐 지방선거를 뭐 전에처럼 제일 앞에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기간이 쭉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유권자 의식이 투표는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뭐 전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최종 투표율은 7시 한 30분쯤 돼야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재보선 관련돼서요.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이 10곳, 네. 한국당이 1곳, 현재 경합 지역이 한 곳인데, 뭐, 서울 노원병, 송파, 서울 송파을, 뭐,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 갑, 또, 쭉,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자유한국당이 앞선 지역이 경북 김천, 그리고 경합 지역이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이 경합 지역은, 출구조사 결과 47.6%와 45.7%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엄태영 후보가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주요 관심지와 이제 격전지를 살펴볼 텐데요. 출구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택수 대표님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TBS하고 리얼미터가 D-6 직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이 박원순 시장이 55.9%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D-6 때 53.7%의 득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거의 근접한 수치로 지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시가 오히려 1위보다는 2, 3위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워낙 오차범위의 접전이었었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가 2위가 될 것인지 안철수 후보가 2위가 될 것인지 근데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구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21.2%로 2등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향후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개표 결과 2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바른미래당의 사실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향후 거치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역시 TBS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뭐 대략 D-6대 50%대 25%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방금 출구조사 발표된 거 보니까 59.3대 33.6.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보다 좀 더 나왔고요.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보다 대략 한 10% 안팎 지금 더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시장 사생활을 갖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 박사님은 어떻게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사실상 이번에 관심사는 2등을 누가 할 건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워낙 그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박원순 후보가 뭐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앞서는 거로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2등을 김문수 후보가 할 거냐, 안철수 후보가 할 거냐, 이거를 둘러싼 경쟁이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두 후보가 한때 후보 단일화 모색 논의도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된 상황에서 결국은 앞으로 야당의 주도권을 또 이제 누가 지느냐 이 문제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아까 이택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만약 이 출구조사처럼 3위로 밀리는 결과가 이제 될 경우 그때는 아마 이 바른미래당이 아마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결과에다가 안철수 후보까지 3위로 밀려버렸을 때는 아마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정치 생명에 또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또 봉착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또 판단은 됩니다. 예. 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남도 지사 선거일 겁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보면은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히려 그 드루킹 사건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경수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김경수 후보가 뭐 대략 한 50% 이제 초반 중반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을 때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었고요. 여론조작이라는 주장을 바로 이 경남지사 여론조사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출구조사가 56.8대 40.1, 대략 16%, 17%포인트 가량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선거에서 6번 나와서 6번 모두 이겼던 그런 선거의 왕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였는데 워낙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좀 열세였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거의 왕이라는 표현을 듣지를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사건 이거를 방어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경남이 좀 보수층이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이제 지역이고 또 김태호 후보가 또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가진 이제 후보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김경수 후보가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악재에 봉착을 했었던 건데 그 와중에서도 뭐 이 정도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방어에 뭐 성공을 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산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뭐 최종 개표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은 향후 전국에 대한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거 끝나고 나면 정계 개편 있을 거란 얘기 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전국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택수 대표님. 당장 이제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이제 당장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주류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조기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개표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홍준표 대표는 재기하기가 참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정계 은퇴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언론에 밝혔지만 한국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유 박사님. 예, 결국은 야권발 보수 통합론이 대두가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뭐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준표 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고, 당내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 간판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보수가 헤쳐 모여 이제 통합을 해야 21대 총선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그 목소리가 이제 힘이 실릴 거고, 그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과거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거기에 동조를 할 거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에 있는 또 호남 지역 의원들은 아마 그거를 또 거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분열을 맞을 그런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 두 당은 좀 해처 모여를 통한 보수 통합의 길을 새롭게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1야당으로 가죠. 자유한국당 연결합니다. 중앙선대위 나경원 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하네요. 선대위회의도 한 번도 안 했고요. 4선 이상은 전부 다 부위원장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나경원 부위원장님 회의도 잘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선대위회의를 한번 제일 처음에 한번 뭘 한다고 하나 사진 찍으신 것 같고 저는 그날 못 갔고요. 예. 한 번도 저희는 회의가 없었고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죠. 아니 잠깐 지금 우리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확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회의도 별로 없었고. 부위원장이라고 부르시니까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부라도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좋은 정책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제퍼슨 대통령이 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견제할 세력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그래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부위원장이라고 부르시니까 제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회의도 많이 열고 이렇게 굴러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가 쉬도록 지금 뛰셨어요. 나경원 부위원장님. 핵심 분들께서는 열심히 회의하시고 하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우리가 선거 때 되면 그냥 받는 당직이지 진짜 당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제 세력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보면 공통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나리나리니만큼. 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북미 정상회담의 주체는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관련 국가들인데 저희로서는 정말 제일 나쁜 합의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나쁜 합의요? 네, 저희로서는 나쁜 합의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제 후속적으로 후속 회담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말을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에서. VI가 빠진 부분. 네,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히려 결국은 억지력을 후퇴시키는 부분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 또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 부분도 감축과 철수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이 회담에 제일 나쁜보다는 전 나쁜이란 표현으로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나쁜은 아니고 나쁜으로 인터뷰 중에 정정하셨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예. 나쁜 합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왜 그러냐. 북은 어쨌든 일단 북미 정상회담 한 거 자체가 본인들한테 포인트가 된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 해제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해제 이제 이미 중국이 최근 한 2달 전부터 이미 해제 국면으로 들어갔고 사실은 북은 얻을 걸 얻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 북이 주장하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 문제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본인이 늘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얘기하던 비용 문제예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결국은 그런 문제, 유해 송환 문제 이런 문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는 얻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입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었느냐? 우리는
청구서만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구서만 받고 결국 억지력이 상당히 지금 결국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우리의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반론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에서 전문가와 한참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 군사훈련 중단 문제 같은 경우가 주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특히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는 영원한 중단 얘기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정한다. 방해가 될. 이 정도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CVID라고 정확하게 못 박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70~80%는 얘기가 됐을 텐데 100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로서 나쁜 합의는 청구서 결국 비용을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도 되는데요. 결국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군의 주둔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비용을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부담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청구서를 받게 된 거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일단 평가 듣는 것으로 하고 한번 나중에 이걸로 다시 여쭙게. 오늘은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그러시죠. 가장 주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 뭐 지금은 경기지사와 경남지사 아닐까요? 경기, 경남. 경기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봤을 때는 차이가 꽤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워낙 악재가 계속되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특히 이제 그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같은 그 진보 진영의 인사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기도 해서, 이제 저는 구체적인 사생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그 일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세요? 경기도는 제가 이제 몇 군데 경기도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세장의 분위기를 갖고 확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부망천 발언, 정태호 전 대변인, 정태호 의원 이부망천 발언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변수도 상당히 컸거든요, 마지막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어요, 정 의원은.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후보자 자신은 아니었고요. 또 탈당을 했고 또 이쪽은 후보자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비교하시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내일 오늘 선거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정계 개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관측하세요? 결국은 이제 오늘 선거 후에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선거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또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변화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여러 가지 쇄신 변화 이런 이야기들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6석 이상이냐 아니냐 그런 5석이었나요? 9석 맨 처음 얘기하셨죠. 처음에는 5석인가 6석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9석까지 가셨는데 저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그동안 선거 때는 우리가 모두 다
다 힘을 합쳐서 뭐 누구나 정말 우리가 그래도 견제할 힘을 달라. 너무 이 정권의 너무 여론조사 지지율도 좋고 너무 한쪽으로 가면 너무 나라가 바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쳤지만 선거 끝나고는 모두들이 이제는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많이 얻었든 적게 얻었든 당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 의원님 선거 끝나고 한번 제대로 모실게요. 예. 네, 오늘 말씀 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이해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후한국당의 선대위 부위원장 맡았던 나경원 의원. 제1야당이고 또 아까 그 북미 정상회담 조성열 박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더 시간 배정해서 얘기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 2부 첫 순서로 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하루 종일 보셨죠? 예, 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뭐. 그러니까요.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어떤 모습은? 첫 장면이죠. 뭐 처음 이제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걸어 들어와서 악수를 한 12초 정도 이렇게 딱 하고. 너무 딱딱 맞춰서 들어오니까. 네, 그러게요. 로봇 같이. 괜히 연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좀 굳어 있었어요. 양측 정상이 다 굳어 있었어요. 맞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장면인데. 맞아요. 그 첫 장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판문점에서 잠깐 넘어갔다 온 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하고 도보다리에서의 그 산책. 두 번째 정상회담 때는요. 저는 포옹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 때는 전통적인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이렇게 허그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그거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상적인 장면들 좀 받아보죠. 그러면서 오늘 행간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뭐 CVID가 합의문에 있었니 없었니 굉장히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장면도 사실 일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CVID와 합의문에 관련된 얘기는 조성열 박사님하고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럼 행간에서는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평가하는 말부터 180도 달라졌던데요. 그렇죠.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틀 로켓맨이다, 늙은 늑다리 미치광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미치광이란 말까지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어제 한 발언을 보면은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맞아 할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매우 훌륭하고 똑똑한 협상가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아주 재능 있다 이런 표현까지. 더군다나 영광이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영광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It's my honor 이런 말 썼어요. CNN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뭐 김 위원장을 향해서 엄지척 뭐 이런 걸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사실은 약간 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을 하잖아요. 나이스 투 미츠 유 얘기하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했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네, 그렇죠. 영어로 이걸 사용했어요. 이것도 상당한 배려잖아요, 사실. 그렇죠. 상대방을 향해서 존중의 표시를 하는 우리가 거니까. 영어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국의 정상들은 자국어를 쓰는 것이 그게 맞아요. 관례 아닙니까? 외교적으로 자존심도 세우고 뭐 이런 건데 자존심 세우지 않고 첫 만남에서의 첫 인사를 나이스 투 미츠 유,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늑다리 미치광이 하다가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장면부터 가보죠.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입니다. 무슨 차이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차이를 우리가 따지자면은 일단 키 차이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190 된다면서요? 네, 190 정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170cm 조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 20cm 차이? 평상시 한 20cm 정도 키 차이 나는 사람 한번 나란히 세워보세요.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가. 근데 그 키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뭐 일부에서는 키높이 깔창 깔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유심히 봤어요.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뭐 깔았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맘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이 차이가
무려 38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김정은 위원장이 84년생, 예, 우리 나이로 35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입니다. 46년생. 우리 나이로 73살입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노예한 정치인, 예.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과 예. 뭐 운둔의 나라, 뭐 독재자 이런 표현도 썼지만 북한의 30대 지도자가 만났어요. 예, 예. 노예한 정치인과 30대 젊은 청년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커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엔 북측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미국 측의 의전상 배려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세심한 배려를.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포토라인에 설 때, 자리에 앉을 때, 복도 걸을 때 주로 다 왼쪽에 사람을 앉히거나 아니면은 세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하자면 상석에. 예, 상석적으로 그렇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해줬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초대하는 사람이나 그러네요. 그 주최국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왼쪽에다가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카메라 각도나 전체적으로 그림을 만드는 모습까지도 사실은 다 배려를 해서 어느 한쪽이 왜소하거나 작게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인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네.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린 발목 잡는 과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 뭐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그 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 예.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자신들의 그릇된 관행,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북한의 지도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 독재 국가의 지도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에서는, 그 모습에서는 사실 이런 말이 나오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그릇된 편견이 있었다. 우리가 잘못한 태도, 우리가 과거 잘못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백을 한 거예요. 네. 고백을 한 거예요. 반성을 아버지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예요. 그러게요. 4.27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실향 및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날아올까 걱정하는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하고 있는 걸 봤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시대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배려가 아까 첫 번째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예. 어떤 진정성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주목할 장면은 한국의 보수입니다. 한국의 보수요? 네. 어제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예. 여야 사당은 다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만 유독 불편해요. 홍준표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 뭐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던 정부 여당에 저희는 미풍으로 끝났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예.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 보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국 보수의 존립 기반이 그동안의 반공이었거든요. 한미 동맹이었거든요. 이게 이 지형이 달라지면 한국의 이념 지형도 앞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 보수 정치권이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하셨다는 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논의가 계속 시작이 될 거예요.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저희도 한번 그 얘기들 분석하고 다뤄보고 이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죠. 네.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최고의 장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장면, 국기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장면, 남해경님은 그게 제일 멋있었다 하셨고, 4200님은 서로 마주보면서 악수하는 장면에서 소름 돋았다 하셨고요. 왕지한님은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라고 했던 그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다. 맞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어요. 그 얘기했던 거.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장면들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